집을 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 중 하나죠. 그리고 대부분은 집보다 인테리어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체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날짜까지 끝납니다. 지금 자재를 미리 사야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금만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그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느리고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업체는 자재가 늦는다, 사람이 없다, 공정이 밀렸다며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다 입주가 임박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입주를 미루고 숙소를 구하고 이사 일정과 인터넷 설치, 가구 설치까지 전부 다시 잡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를 찾아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고 약속한 공사는 하지 않았고 입주도 못했는데 왜 사기가 아니라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은 공사가 엉망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즉 공사를 못 끝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피해 사건은 생각보다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업체가 철거를 했고 타일을 붙였고 전기 공사를 일부 했고 도배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업체는 말합니다.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청업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 수급이 늦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과를 보고 분노하지만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사기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계약 직후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요구했다면 어떨까요? 자재를 미리 사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주요 자재는 발주조차 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공사 중반부터 계속 자금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하청업체들은 돈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 입주 직전까지도 도배와 장판, 전기, 가구 같은 핵심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공사 기간을 연장해줬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공사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상적인 공사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공사계약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공사를 못 끝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진행 과정, 자금 사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생각한다면 하자 사진만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왜 성금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자재를 발주했는지, 하청업체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자금 부족을 인정한 대화가 있는지, 변제 약속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했음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래 사실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압류라는 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긴 다음입니다.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돼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은 받았지만 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 사업 관련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요건도 필요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 전에 함께 알아보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차를 받고 돈을 냅니다.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받고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수천만 원을 먼저 보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실제 자재 구매에 사용됐는지, 다른 현장에 투입됐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직접 하자를 고쳐야 합니다. 입주를 미뤄야 합니다. 숙박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업체를 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직접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업체가 폐업이라도 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재 선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발주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반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모은 돈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만 반복되는 현실. 과연 지금의 제도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테리어 분쟁이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사 지연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이 계약을 받고 자재를 산다고 선금을 받아놓고 정작 공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추가 비용과 시간, 정신적 고통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기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소비자가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왜 그래? 그냥 가려고? 왜? 구독은 하고 가.